안녕하세요. 봉쌤입니다. 오늘은요, 2026년 수능 특강 교과서 개념 학습 2강 함께 살펴봅시다. 2강을 보니까 지금 시 3편이 실려 있네요. 근데 이거 현대시 아니고 옛날에 쓰인 고전시예요. 고전시를 분석할 때는요, 여러분들 현대시와 마찬가지로 보기 문제가 있다면 보기 읽고 힌트 흡수하고 그 다음에 분석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현대시와는 다르게 해줘야 할 일이 한 가지가 더 있어. 뭐냐면 이 작품이 고전시 중에서 어떤 갈래에 속하는 고전시일까를 떠올려 주는 겁니다. 어떻게 떠올릴까요? 네, 형태를 보고 떠올려 주시면 돼요. 현대시와 다르게 고전시는요, 형태가 정해져 있어. 세 줄이면 세 줄, 사음보면 사음보, 삼음보면 삼음보 이런 식으로 형태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보고 얘가 뭘까를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 만약에 시조라고 내가 판단을 내렸어. 그러면 이제는 시조는 누가 썼지? 시조의 주제는 뭐였지? 시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지? 기타 등등을 아는 만큼 다 떠올려 주세요. 그 다음엔 이랬지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시를 분석해 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왜 거치냐면 고전시는 현대시와는 다르게 뻔하거든. 주제도 한정적이고요. 내용도 한정적이고 작가도 한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라고 한 거예요.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려면 어떻게 하겠니 얘들아? 각각의 특징들을 다 정리해 두어야겠죠. 네. 하세요. 이 정도는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요거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게 있는데 고전시는요, 옛날에 노래처럼 불려서 고전시 가라고 하기도 해요. 고전시 가는 요걸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고전시조랑 헷갈려 하지 마세요. 가끔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설명을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리 오늘 배울 작품이 뭘까요? 여기에 대놓고 시조라고 적혀 있어서 시조요 하고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요거 안 보고도 여러분들이 딱 보고 선생님 이건 시조입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봅시다. 지금 보면 세 줄 초장, 중장, 종장 3장의 형태고요. 그 다음에 각 장의 음보를 살펴보니 자, 요렇게 사음보입니다. 그쵸? 그리고 종장의 첫 음보가 세 글자 삼음절로 고정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건 완전 시조다. 시조 중에서도 가장 평범한 형태 평시조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셨나요? 네, 대답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요. 쌤이 시조 관련 영상 찍어둔 거 여기에다가 영상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짧아요. 네, 반드시 시청한 다음에 이 영상 봐주세요. 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 생각하고 시 분석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시 매화의 시조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봅시다. 우리 방금 이 시가 평시조인 건 확인을 했습니다. 평시조는요, 조선시대 때 가장 많이 향유되었던 문학 갈래이죠. 네, 누가 많이 썼다고 배웠습니까? 양반 또는 기녀가 많이 썼어요. 평시조는. 그럼 보자. 양반일까 기녀일까? 예쁜 꽃 이름을 가지고 있죠. 네, 매화는요 유명했던 기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시는 기녀시조입니다. 기녀가 쓴 시들은요 보통 사랑 이야기를 담는다고 배웠을 거예요. 그쵸? 그럼 이 시도 사랑 이야기일까 생각하면서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분석하기에 앞서서 뒤에 보기가 2개나 있길래 둘 다 한번 살펴보고 분석하겠습니다. 방금 언급한 매화의 시조는 가시입니다. 지금 보면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을 소재로 내세우고 있지만 자연물과 화자의 관계는 달리 나타난대요. 그럼 우린 뭐에 집중해야 돼? 자연물에 집중하면서 읽어줘야겠지. 자, 가에서는 매화나무가 등장하는데 이 매화나무는 화자가 응시하는 대상이래요. 그리고 이 매화나무의 현재 상태를 묘사를 하는데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대. 거기에 대한 땡땡이라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네. 그치? 매화나무, 꽃, 못 피운다, 화자는 어떤 감정일까? 여기에 집중하면 되는데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꽃이 안 피면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껴요?
슬프거나 안타까워하잖아. 근데 더욱이 게다가 얘들아 매화나무야. 우리 아까 매화라는 사람이 쓴 시라 그랬는데 매화나무 꽃이 안 펴. 그럼 어때? 슬프지 않을까요? 요렇게 추측하면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기쁠 수도 있잖아요. 반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치? 반전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쌤이 뭐라 그랬어? 고전시는 뻔하다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봅시다. 보기 2는요. 가나다 시 3편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볼게요. 시간은 하루, 한 달, 1년 등을 단위로 반복적으로 순환을 한대요. 돌고 돈답니다. 한편 과거, 현재, 미래는 순차적,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한 번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불가역성을 지닌답니다. 불가합니다. 역행하는 거 이 뜻이에요. 이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살아가면서 느낀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여기에서 시간의식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얘는 이와 같은 시간에 대하여 인간이 의식하는 방식 및 그에 대한 태도를 가리킨답니다.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요 말인데 가볍게 요 정도만 살펴보면 돼요. 긍정이냐 부정이냐. 화자는 뭐 과거를 긍정 부정, 현재를 긍정 부정, 미래를 긍정 부정 요 정도만 생각해줘도 충분합니다. 서정시에서는 시간을 알려주는 어휘, 단어 뭐가 있을까? 어제, 내일, 작년, 내년 요런 것들 있죠. 그리고 문법적 표지인 시제 뭐가 있을까? 앗, 겟 이러한 선어말 어미도 있고 은는 을던 이러한 어미도 있고 아무튼 요런 것들을 단서로 하여 시간의식에 접근할 수 있답니다. 다만 특정 시간과 무관하게 항상적이고 그러니까 항상 일어나는 일,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 이런 것들은 현재화하여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래.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항상적이고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 뭐가 있을까? 봄에 벚꽃이 피는 거 요걸로 한번 예를 들어보자. 우리 봄에는 벚꽃이 핀다라고 표현을 하니 피다라고 표현을 하니 피겠다라고 하니 피었다라고 하니 필 것이다라고 하니 핀다라고 하죠. 현재화해서 표현하네. 그치?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네. 근데 이 경우는요. 현재는 과거 혹은 미래와 대비되는 현재와는 다른 의미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나우의 의미를 담고 있는 현재와는 다른 의미래요. 아 그렇구나 생각하면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보기 2를 읽었으니 우리는 이제 시를 읽으면서 과거, 현재, 미래에 집중을 해야 하고 혹여나 현재가 나왔다면 그 현재는 항상적이고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의미하나 아니면 지금 일어나는 나우의 의미를 담고 있는 현재인가 생각하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아유 길었어요 서론이. 네 이제 본격적으로 매화의 시조 같이 분석을 해봅시다.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매화 옛 등걸에 봄철이 돌아오니 매화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화자가 응시하는 대상 자연물이라고.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그냥 꽃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 시 누가 썼다고? 매화가 썼다고. 그래서 이 매화는요 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화자 자기 자신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렇게 한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뜻으로 해석이 된다면요 우리는 중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의미가 중복된다 요 말입니다. 요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어찌됐든 이 매화 옛 등걸에 자 등걸은 줄기를 잘라낸 나무의 밑동이에요. 요걸 의미합니다. 지금 요 이모티콘엔 뿌리가 없지만 뿌리가 있겠지. 자, 어찌됐든 요 매화 옛 등걸에 봄철이 돌아왔대요. 아, 계절이 봄이구나 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계절적 배경까지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요렇게 생각을 했어. 아, 원래 여기에 꽃이 폈었는데 봄철이 돌아왔으니 또 피지 않을까? 필 법도 하다. 요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꽃이 필 것을 기대를 한 거죠. 자, 그럼 이 기대가 충족됐는지 한번 보자.
춘설이 남분분하니 필동말동하여라. 자, 춘설은요, 말 그대로 봄눈이에요. 아, 꽃이 펴야 되는데 눈이 내렸어. 심지어 남분분하게 내렸답니다. 남분분은요, 어지럽게 흩어지다. 이 말이야. 어지럽게 막 눈이 흩날린 거야. 그래서 매화가 필동말동하다가 결국엔 피지 못했대요. 그러면 화자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 기대했었잖아. 그래서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까워하겠죠. 안타까움 이렇게 적어봅시다. 네, 내용 파악 끝입니다. 우리가 이 시 한 편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만큼 해석 다 했습니다. 근데요, 쌤이 여러분들 조금 더 풍부하게 해석하라고 썰 하나만 풀어줄게요. 원래 매화가 어떤 벼슬을 한 분 모셨어. 근데 있잖아, 나중에 알게 된 거야. 그 벼슬이, 그 평안 감사가 춘설이라는 젊은 기생을 가까이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지. 그래서 매화가 정말 원망스럽다 하고 이 시를 지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춘설은 봄눈의 의미 말고 어떤 의미가 더 담겨 있는 거야? 다른 기녀, 다른 기생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얘도 중의적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요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쌤이 방금 춘설은 어떤 기녀라고 했어? 젊은 기녀라고 했어. 그리고 매화는 막 예뜬걸 막 요렇게 표현되어 있잖아. 그래서 매화가 이 젊은 기녀인 춘설을 보면서 내가 많이 늙었다. 나의 젊음. 이렇게 늙음을 탄식하는 시다. 요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춘설의 의미가 뭐가 되냐면 하얀 거, 백발이 됩니다. 늙음이 돼요. 요렇게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안타까움의 감정도 맞지만 추가로 한탄하고 있다. 요렇게 해석해도 자연스럽겠네요. 요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내용 파악 끝. 근데 우리 뭐 잊은 거 없니 얘들아? 우리 요거 해야 되잖아요. 시간 관련돼서 그치? 요거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볼게요. 과거는 여기 나오죠. 예피던. 자, 화자는 꽃이 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꽃이 폈었어. 그렇기 때문에 과거는 긍정 이렇게 봐주면 되고요. 현재는요. 안 폈잖아. 부정. 미래는요. 필지 안 필지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의심 이렇게 적어두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파악해도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찐으로 마지막 표현법만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마무리가 아니지. 두 번째 시로 넘어갈게요. 자, 표현법은 요것만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열화입니다. 열화는 뭐지? 감탄형 종결어미인데요. 이렇게 감탄형 종결어미를 사용하면요. 화자의 감정이 강조가 됩니다. 그러면 영탄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감탄형 종결어미 열화 말고 요런 것들도 있어요. 구나, 노라, 로다, 어라, 도다. 요것도 참고해 주세요. 앞으로 고전시 할 때 요거 나오면 감탄형 종결어미다 하고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요 시는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봄이 와도 꽃을 피우지 못하는 매화나무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다 하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시 이원익의 시조 한번 살펴볼게요. 이원익의 시조는요, 앞서 배운 시조와 마찬가지로 평시조입니다. 위에서 배운 시는 평시조 중에서도 기녀가 쓴 기녀시조, 요거는 바로 양반시조입니다. 양반이 시조를 쓰면 보통 어떤 내용을 담는다고 배웠습니까? 충성, 효도, 자현 요런 이야기를 많이 쓴다고 했어. 그럼 이 시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을까 생각하면서 읽어주시면 되겠죠? 바로 분석하기에 앞서서 요거에 해당되는 보기가 있어서 보기 읽고 이제 바로 분석하겠습니다. 이원익의 시조는 나입니다. 나에서는요, 자연물은 인간의 삶을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맡고 있답니다. 이 말은 즉 자연물과 인간의 삶의 모습이 닮아있다 요 말이고 그 닮아있는 모습이 시에 나타날 거다 요 말이죠. 화자는 녹양이 춘풍을 잡지 못하고 봉접이 낙화를 막지 못하는 자연현상을 보여줄 거래. 자, 녹양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전시가 필수 어휘입니다. 푸른 버드나무를 의미하는데요. 버드나무는 요거 있잖아. 나무 이렇게 줄줄이 막 흘러내리는 나무. 미안해, 쌤이 그림 못 그려. 네이버에 한번 쳐보세요. 그
요 나무가 춘풍, 봄바람을 잡지 못하고 봉접, 벌과 나비가 낙화, 떨어지는 꽃, 그러니까 시들어서 떨어지는 꽃 있잖아. 그거를 막지 못하는 자연현상을 보여줄 거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연현상이 인간의 어떤 삶의 모습과 닮아 있을까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얘들아, 요거 어때? 어떤 자연현상인 것 같아? 어찌할 수 없는 것, 잡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는 어찌할 수 없는 현상들을 보여주죠. 요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땡땡을 막을 수 없는 인간의 삶의 모습과 닮아 있답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유추래요. 유추는요, 유사한 점을 바탕으로 추론한다 요 말인데 우리 여기에 대놓고 나와 있었잖아. 자연물은 인간의 삶을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한다, 닮아 있다, 요거 이야기했었죠. 네, 요거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거 통해서 힌트 얻었으니까 본격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하기 전에 이 보기 이어 요거 나에도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요것도 생각하면서 읽어주겠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녹양이 천만사인들입니다.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어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녹양이 천만사인들. 자, 녹양은 아까 푸른 버드나무라고 했잖아. 요렇게 흘러내리는 나무. 그 나무가 천만 가닥의 실과 같다 요 말입니다. 그만큼 푸르르고 우거졌다 요걸 의미하는데요. 자, 어찌됐든 그렇게 푸르르고 우거지고 가지가 아무리 많아도 가는 봄바람을 잡을 수 있다 없다? 잡을 수 없다. 우리 아까 보기를 통해서 해석했죠, 이미. 잡을 수 없다. 자, 그리고 탐화봉접인들, 꽃을 탐하는 벌과 나비라고 한들 지는 꽃, 낙화를 어찌하리, 어찌할 수 있다 없다? 어찌할 수 없다. 이 말은 즉 막을 수 없다. 보기 먼저 읽으니까 해석이 훨씬 더 수월하죠. 자, 이렇게 지금 초장과 중장에서는요, 자연물, 자연현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네, 인간의 삶의 모습 찾아볼 차례죠. 어떻게 닮아 있는지 한번 종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시조에서는요, 종장이 항상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랑이 중한들, 소중한들, 가는 임을, 떠나가는 임을 잡으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임이라는 단어는요, 이 단어 자체가 사랑하는 사람, 요걸 뜻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떠나가는 임을 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잡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잡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이 종장 부분은요, 피할 수 없는 이별을 이야기하는데 어때요? 초장과 중장에서 이야기한 자연현상과 종장의 인간의 삶의 모습 닮아 있나요? 네, 어찌할 수 없는 모습이 닮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요, 이 시는 자연물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피할 수 없는 이별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다. 여기에서 화자는 내가 뭐 어찌 하겠냐, 내가 잡으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체념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까지 정리하면 내용 파악은 끝입니다. 괜찮아요? 네, 근데 쌤이 조금만 더 살을 붙여볼게요. 아까 요거 이게 사랑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작가가 이원익 양반이라 그랬어. 그러면요, 이 임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임금님일 수도 있어요. 양반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 파악 끝났으니까 표현법 살펴볼까 했는데 보기 2를 반영을 안 했어요. 네, 이것만 반영하고 표현법 찾아볼게요. 보기 2를 보니까요, 여기에 불가역성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역행하는 게 불가하다, 되돌릴 수 없다. 이거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에? 여기에 잘 봐요. 지금 보면 지는 꽃을 내가 어찌 하겠냐, 가는 님을 잡겠냐, 되돌릴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잡을 수 없다, 요 의미잖아. 그래서 여기에 불가역성 딱 붙여놓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과거, 현재, 미래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과거는 딱히 나오지 않아서 굳이 언급할 필요 없을 것 같고 현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긍정, 부정이야? 이미 떠나가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부정입니다. 미래는요, 지금 이 시에 미래가 어쩌쿵 저쩌쿵 뭐 이런 말은 안 나오지만요, 화자는 지금 체념하고 있어. 뭔가를 극복해내겠다 의지가 뿜뿜한 상태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미래에도 부정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됐나요? 근데 나 한 가지만 더 할 거야. 자, 잘 봐요. 지금 여기 보면 가는 춘풍, 지는 꽃 요거 한번 살펴볼까요? 는 이거 현재 시제잖아. 근데 얘들아 요거요. 지금 라인 나우 요 의미가 담겨 있니? 아니 이건 자연의 섭리예요. 항상 일어나는 일,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 요걸 의미합니다. 보기에서도 요 말 나왔었지.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항상 일어나는 일,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 뭐가? 가는 춘풍과 지는 꽃이 됐나요? 자, 이제 보기까지 적용 완료입니다. 드디어 표현법 살펴볼게요. 지금 보면 여기요. 녹양이 천만사인들 이 부분이요. 지금 푸른 버드나무가 천만가닥에 실과 같다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비유법이 사용되었다. 요거 체크. 그 다음에 여기요. 천만사인들 가는 춘풍 잡아매며 탐화봉접인들 지는 꽃을 어이하리. 지금 유사한 문장 구조가 나란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대구법이 사용되었다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어이하리 잡으랴? 이거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아니야. 강조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서리법이 사용되었다. 요것도 체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가는 춘풍, 지는 꽃, 가는 임 이거 다 같은 맥락이죠. 보기에서도 나왔듯이 유추의 방식이 사용되었다. 요거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마지막 시 작자미상 사설시조 한번 살펴볼게요. 위 시들과는 다르게 사설시조는요. 굉장히 길어요. 초장, 중장, 종장 똑같아요. 종장의 첫 음보 세 글자도 똑같아요. 근데 이 3장 중에서 2장 이상이 막 길어진 형태를 띠고 있다. 요걸 통해서 사설시조구나 하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사설시조는요. 조선 후기에 많이 쓰였고요. 누가 많이 썼다고? 평민이 많이 썼어. 그래서 이름이 안 남고 이렇게 작자미상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민이 시를 쓰면요. 주제가 어떻다고 했죠? 네, 사랑 얘기를 하거나 삶 얘기를 하거나 윗사람들 뒷담가는 비판하는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주제가 많다고 했어. 근데 이건 딱 봐도 알 것 같아. 사랑 얘기야. 그치?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요 시는요. 보기 1은 해당 안 되고 보기 2에만 해당되니까 이것도 한번 반영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장부터 볼게요. 사랑, 고고히 맺힌 사랑이랍니다. 고는요. 이제 높다라는 거예요. 높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온 바다를 두루 덮는 그물같이 맺힌 사랑이랍니다. 온 바다를 다 덮어버린다. 이 말은 즉 넓은 사랑을 이야기하죠. 높은 사랑, 넓은 사랑.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왕십리 답십리라 이건요 지역 이름입니다. 사회 넝쿨 수박 넝쿨 얽혀지고 틀어져서 골골이 뻗어가는 사랑이래요. 이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요? 넝쿨처럼 길게 뻗어나가는 넝쿨처럼 촘촘하게 얽혀지고 길게 뻗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길고 친밀한 사랑을 의미한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좋은 사랑 같아 그치? 한번 볼게. 자 마지막 종장입니다. 아마도 이 임의 사랑은 끝간대를 몰라 하노라. 끝이 없대요. 끝을 모르겠답니다. 그만큼 화자는 이 사랑에 만족해하고 있는 거지. 예찬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적절합니다. 이 시는 즉 임의 지극한 사랑에 대한 예찬의 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내용 어렵지 않죠? 네, 그러면 보기 2를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 시에서도 과거에 대한 언급은 딱히 없어서 현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긍정, 부정, 완전 긍정 같지 않니 얘들아? 미래는 어때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현재가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긍정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네, 끝입니다. 엄청 간단했어, 이 시는. 그러면 표현법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이 시는 다른 시와 다르게 표현법이 좀 많아. 집중합시다. 볼게. 자, 사랑, 고고히 맺힌 사랑이랍니다. A, B, A 구조이죠. 요건 예로부터 많이 쓰인 구조인데요. 요렇게 A를 반복하면 강조, 그 다음에 리듬감, 운율을 형성하는 효과를 가지고 와요. 요거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고고히 맺힌 사랑. 온 바다를 두루 덮는 그물같이 맺힌 사랑. 그 다음에 여기도 뭐뭐 하는 사랑. 어때요? 사랑을 꾸며주고 있죠. 수식어구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사랑, 명사가 등장하는 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 가지고 와? 강조, 운율 형성, 그치? 요것도 꼭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어. 초장 봅시다. 그물같이 맺힌 사랑. 오케이. 사랑이 그물 같다고 한 거니까 직유법. 근데 있잖아. 어떻게 온 바다를 두루 덮겠냐. 그치? 그래서 과장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보자면 이렇게 사랑으로 끝나고 있죠. 명사형으로 종결했다. 요거까지 체크해 두세요. 명사형으로 이렇게 종결을 하면요. 뭔가 강조하는 효과를 줍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왕십리, 답십리. 이거 지역 이름이라 그랬잖아. 이렇게 지명을 사용하면요, 여러분들 사실감을 줘요. 요거까지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이 부분이요. 지금 보면 얘들아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사랑이라는 감정은요. 눈에 보이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즉 추상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다른 말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비가시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을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니?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그물, 넝쿨, 그치? 그래서 추상적 개념의 형상화가 사용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형상화. 구체화라고 하기도 해요. 형상화라고 하기도 하고 뭐 시각화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거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했다. 요거까지 체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어디 있니? 여기 우리 아까 배웠죠? 노라는 뭐다? 감탄형 종결어입니다. 그러면 무슨 법? 영탄법. 네, 지금 마지막 다시에는 쓰인 표현법이 좀 많아요. 다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드디어 시조 3편 분석이 끝났는데요. 궁금한 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그럼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